자, 반갑습니다. 이제 백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의 전성기를 봤고, 이제 백제, 근데 사실 백제는 전성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백제의 전성기는 우리가 이미 봤죠. 우리 근초고왕 때 막 고구려 왕 죽이고 막, 그죠? 그게 이제 백제의 전성기예요. 백제 전성기는 좀 빨리 오죠. 근데 이게 참 그래. 삼국에서 가장 먼저 멸망하는 게 또 백제거든요. 그러니까 백제는 전성기도 빨리 오고, 또 빨리 멸망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게 모르겠어. 인생에 비유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소년급제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 빠르게 성공하면 인생이 위험해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을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이렇게 너무 이른 나이에 그 나이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고 막 이러면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국가의 역사를 인간에 비유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백제도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전성기를 경험했고 훨씬 빠르게 전성기를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보다 먼저 멸망을 했으니까 글쎄 그런 게 통하나 뭐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어쨌든 이제 백제인데 이번에 백제를 우리가 볼 내용은 전성기가 아니라 전혀 정반대의 내용이죠. 백제가 위기를 겪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텐데 백제 위기가 뭐였는지는 우리가 사실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 삼국의 역사를 보다 보니까 이 나라 얘기가 결국 저 나라 얘기고 저 나라 얘기가 그 나라 얘기고 뭐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왜 고구려가 신라 간섭하는 내용만 봐도 신라 배울 때도 배웠고 고구려 전성기 배울 때도 또 배웠고 이런 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백제가 뭐 때문에 위기였는지도 우리가 사실 이미 봤어요. 어, 고구려의 위기는 백제의 위기는 곧 고구려의 전성기에서 나오죠. 고구려 장수왕 때 이제 아버지 광개토대왕이 충분히 북쪽으로는 정복을 했으니까 나는 남쪽으로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수도도 평양성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남쪽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고구려의 남쪽이면 백제 아니면 신라인데 어디를 먼저 공격할 것이냐? 신라는 아무래도 뭐 이제 너무 구석에 있고 산맥을 넘어야 되기도 하고 또 백제가 평야도 많고 그리고 또 백제는 확실한 원한 관계가 있죠. 과거에 근초고왕이 고구려왕을 죽였다고 하는 그 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수를 위해서라도 백제를 먼저 공격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백제가 겪는 위기가 되는 거죠.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했던 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단 뭐 한강유역을 빼앗기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의 남진 정책? 우리가 방금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어느 나라 누구? 고구려의 장수왕.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굉장히 큰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 평양성에서 공격을 이렇게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고구려가 처음에 본격적으로 백제를 공격하기 전에 남진 정책을 펼칠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첩보들이 들어오고 장수왕이 남쪽으로 뭔가 군대를 이끌고 내려올 것만 같다라는 어떤 예측들이 보였을 때 나름대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신라와 동맹을 맺죠. 나제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걸 이제 신라의 나자, 백제의 제자 이렇게 따서 나제 동맹이라고 하죠. 한번 써 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지만 나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왜 이러지? 이미 써놨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공격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로왕 때, 계로왕은 계로왕 죽을 것 같다 진짜. 그래서 계로왕 때 공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계로왕 때 이렇게 나 현타 온다. 계로왕은 계로왕 그거 너무 현타 오네. 어, 이게 참 인간이 참 어리석고 그런 말 있죠. 그 뭐야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계로왕은 계로왕 이걸 매년 하거든요. 매년 현타를 느끼고 매년 후회하고 그 다음에 또 해. 이게 교사의 삶이라는 게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계로왕 때 이제 고구려가 조만간 공격해 올 것 같다라는 첩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로왕이. 그래서 백제 단독으로는 고구려를 막을 방법이 없고 부귀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그때 계로왕이 직접 편지를 손수 써요. 우리가 너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편지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부귀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부귀가 sorry 이렇게 미안한데 이게 지금 너네 도와주라는 거는 고구려랑 맞짱 뜨란 얘긴데 우리가 지금 그럴 입장이 아니다. 우리가 괜히 뭐 고구려랑 사이 잘 지냈는데 괜히 너네 도와주겠답시고 고구려랑 사이가 안 좋아 져야 될 이유도 없고 그건 우리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요구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게 되죠. 근데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왜 거절하는 거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구려가 만만한 애들이 아니죠. 북이가 고구려랑 맞짱 떠서 이길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땅덩이만 보면은 북위가 좀 더 넓어 보이긴 하는데 그건 땅덩이 얘기고 막상 전쟁을 해서 고구려를 이긴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 그리고 위에도 유연이 있단 말이에요. 유연. 근데 이때 장수왕의 외교 방식 기억나시죠? 다면 외교. 고구려는 셋 다 치네요. 그럼 북위가 괜히 쓸데없이 백제 도와주겠답시고 고구려를 공격한다?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완전 포위될 수도 있단 말이야. 유연이랑 송이 나 고구려랑 친한데 이씨, 니네 뭔데 고구려 건드려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북이 입장에서는 진짜 피곤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북이가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해서 아 미안하다, 미안하게 됐다 이러면서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 거절 편지를 받으면서 이제 완전 뭐 멘탈 나가는 거지. 이제 앞날이 불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이걸 거절당하면서 뭐 완전 멘탈 쇼크 오는 거죠. 결국에는 예상대로 장수왕의 공격을 받고요. 그리고 괴로워하던 괴로왕은 결국 그 본인이 왜 괴로웠겠어? 앞날이 예측이 되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라에도 도움을 요청해요. 신라에도 도움을 요청하는데 신라가 도와주러 오거든요. 나제 동맹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도와주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라가 너무 늦게 와요. 그래서 신라가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수도가 함락당합니다. 그러니까 한강 유역을 완전히 빼앗긴 거죠. 어, 그리고 이참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한강 유역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때부터 이미 전성기로 보기 때문에 고구려가 반만 좀 적용되는 느낌은 있지만 삼국시대를 얘기할 때 언제를 각 국의 전성기로 보냐면 한강 유역을 언제 차지하고 있느냐 그걸 전성기로 봐요. 이제 백제는 사실 근데 백제는 시작부터 한강 유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성기로 보긴 어렵지만 역시 한강 유역을 처음부터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성기가 가장 빨리 오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때부터 사실상 전성기로 보고 나중에 신라는 이제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그때를 또 전성기로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백제는 자신들이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수도였었던 한강유역을 빼앗기게 된 거죠. 근데 이건 그냥 제 상상인데 그냥 제 상상이에요. 좀 더 저도 연구를 해봐야 알겠죠. 근데 신라 군대가 도착 전에 수도가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일부러 늦게 온 거 아닐까? 나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와야 되니까 오래 걸리긴 했겠죠. 진짜 걸어와야 돼요. 왜냐면 모든 병사들이 다 말을 탈 수는 없으니까 걸어와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저는 왜냐면 신라군 입장에서는 이미 나제 동맹을 맺어놨기 때문에 백제랑 동맹 상태이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어요. 안 갈 수는 없는데 장수왕이 데리고 내려오는 군대가 너무 세요. 나중에 왜 이렇게 고구려의 군대가 강력한지도 배우게 될 텐데 장수왕이 데리고 있는 광개토대왕이든 장수왕이든 고구려의 군대 정말 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신라군 입장에서는 나제 동맹을 맺었으니까 의리상 안 갈 수가 없는데 가면 개죽음이거든. 질 게 거의 뻔해요. 그러면은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좀 늦게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혼자 해요. 근데 모르지. 뭐 연구를 이걸 연구한다고 알 수 있겠어요. 네, 어쨌든 저 혼자 하는 상상이고요. 그리고 모든 학문을 공부할 때는 이런 상상력이 중요해요.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막 그런 상상을 해보는. 저는 그런 상상도 하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하는 게 그 최초의 이제 인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문화를 좀 형성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부터 7천 년 전이야. 그럼 넓게 잡아서 만 년 잡고. 그러면 300만 년부터 만 년 사이에 그 만 년이 300번 반복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 그러니까 만년 문화가 조금이라도 초보적인 형태로라도 문화가 형성되는 게 이제 7천 년 전이니까 그 초보적인 형태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발전하는데 만 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만 년이 300번 반복됐으면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만큼 뛰어난 문명이 그 중간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저는 가끔 해요. 뭐 그냥 어쨌든 어떤 학문을 공부함에 있어서 상상력도 중요하다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였고 어쨌든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를 빼앗깁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때 나라가 수도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계로왕의 아들 문주가 똘똘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왕이 죽은 거다. 그러면 물론 슬프겠지만 지금 슬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내가 왕자지. 그러면 내가 지금 그래도 가장 젊고 그러니까 내가 빨리 왕위에 올라가고 수도를 어차피 수도는 잃었으니까 빨리 다른 곳 수도를 옮겨야지.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문주가 빨리빨리 상황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으로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은 내가 빨리 왕위로 올라가고 수도를 빼앗겼으니까 수도를 빨리 옮기고 도망을 가더라도 이 상황 판단을 빨리빨리 하니까 나라가 수도를 빼앗기고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거지. 만약에 아들 문주가 뭔가 똘똘하지 못한 놈이었거나 그랬으면 나라가 아예 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참 그렇죠. 어쨌든 계로왕은 계로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계로왕 사망. 어쨌든 그렇게 돼. 나 왜 이러지? 그리고 이제 문주왕이 빠른 속도로 즉위를 하고요. 그리고 빨리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사실상 이건 이렇게 수도를 옮기는 건 사실상은 도망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급하게 지금의 충남 공주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를 저는 원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지명 그다음에 현재 지명도 요 정도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웅진이 현재 충남 공주라는 거. 음, 공주에 내 후배 사는데 잘 사나? 이렇게 잡소리를 하지? 어쨌든 이렇게 웅진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 원래도 사실은 백제는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이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이 백제는 유달리 심했던 나라예요.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유달리 심했던 나라인데 더구나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랍시고 도망치듯이 수도를 옮긴 건데 왕권이 세겠어요? 셀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국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남주나 가야 외 이런 원래 대외교류를 했던 나라들도 조금씩 백제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제 동성왕 때 그나마 조금씩 노력을 해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요. 여기 중국의 남조라고 하면 남쪽 왕조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송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라랑 다시 나제 동맹을 맺어서 나제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지왕 때 이제 신라 귀족 이벌찬이었던 비지의 딸을 보내오는데 이게 상당한 정성을 보인 거인 게 이벌찬이면요, 어, 진골 귀족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신라 최상위 귀족이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로 왕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정성을 보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신라와 나제 동맹을 한 번 더 맺으면서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집권 후반기에 이제 이런저런 막 토목 사업을 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웅진교라는 다리도 짓고 인류각이라는 건축물도 짓고 막 하는데 조금 사치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백제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위기를 겪은 지 좀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방만해지는 거죠. 이런 모습도 좀 보이긴 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동성왕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요 정도? 요 정도밖에 없어요. 나제 동맹을 강화했다는 거.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백가인 아니라고 반란이 벌어지면서 살해당한다.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데 이 백가의 난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백가의 난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백가의 난 자체가 중요하진 않은데 무령왕이 이걸 진압하고 올라온 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령왕은 본인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기존에 벌어져 있는 반란을 본인이 본인 실력으로 진압하고 올라올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어요? 왕이 새롭게 즉위를 했는데 기존의 반란을 진압하고 올라올 정도로 실력자야. 그러면 왕권이 세지겠죠. 그리고 무령왕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확실한 정책을 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합니다. 22담로는 원래 백제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지방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시면 백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백제 전체의 땅을 22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하듯이 백제 전체 지역을 22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담로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무슨 담로 해서 다 합치면 22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22담로인데 여기 원래 22담로는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지방 행정 조직에 왕족을 다 파견해요. 왕족을 왜 파견하냐면 귀족들을 깝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왕족을 직접 보내서 왕족이 어쨌든 귀족보다는 위니까 지방에서 지금 귀족들이 너무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왕족을 직접 파견해서 귀족들이 판을 치고 있는 지방을 통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족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무령왕이 얼마나 실력자인지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농업을 장려해서 농업 생산력을 키우려고도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남조와의 교류도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고 가해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하고 고구려에도 조금씩 공격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역시 무령왕의 핵심은 요거예요. 22담로의 왕족 파견한 거. 사실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농업 장려, 농사 열심히 지으라고 이제 권해주는 건데 이거 어느 왕이 안 했겠어요. 그냥 이거는 사실 어느 왕이나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조와의 교류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무령왕 땐 상황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안 된 거고 동성왕이든 무령왕이든 백제왕이면 다 노력하는 부분들이에요. 중국 남주랑 교류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국가로서 주변 국가들과 외교를 잘 맺어 나가야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부드럽게 지나가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야에 대한 영향력 확대, 고구려의 공세 이걸 문장 그대로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어, 어떻게 느끼셔야 되냐면 백제가 이제 이런 행동을 할 정도로 조금 회복기구나, 어느 정도 회복이 됐구나라고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줄줄줄 외워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걸 그냥 읽어보시면서 아, 무령왕 때 정도 되면 백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회복하고 있구나. 한 80%는 올라왔구나. 요 정도를 느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령왕에서 기억해야 될 건 22단로 왕족 파견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동성왕에서는 나제동맹, 무령왕에서는 22단로 왕족 파견 요것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수업 들을 때 잘 들으셔야 공부를 효율성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를 몇 분 안 해도 점수가 쫙쫙 올라가는 거야. 수업할 때 안 듣고 시험 일주일 전에 막 하루에 6시간, 7시간, 나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막 8시간 공부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평소에 조금만 공부하고 수업 들을 때 잘 들어두면 다 효율적으로 공부가 된다고. 왜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2, 3, 4 안 봐도 되는 것들이잖아. 이런 걸 버리고 갈 수 있다고. 평소에 수업을 들어두면. 근데 평소에 수업 안 듣고 마지막에 수업 직전에 공부하려니까 이런 거 다 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핵심만 가져가세요. 핵심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백제가 많이 회복이 됐고 이제 다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령왕쯤 오면 한 백제가 그래도 전체 체력의 한 80% 정도는 피를 회복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배틀그라운드 치면은 이제 구급약 잔뜩 먹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성왕인데 성왕은 이제 원래 성왕이라는 칭호는 불교 용어에서 오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성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이제 복구 완성. 어. 그래서 성왕 때 업적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일단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한 번 더 옮기는데 지금 지명이 충남 부여거든요. 근데 이 부여의 의미도 사실은 그 백제의 수도였었다는 걸 좀 더 기리기 위한 의미도 좀 있어요. 어쨌든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게 되는데요. 요건 조금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문주왕 때 수도를 한성에서 충남 공주죠. 웅진으로 옮겼던 건 사실 도망의 의미가 크잖아.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게 아니었죠. 수도를 뺏겼는데 어떻게 나라를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수도를 얼른 옮긴 거잖아요. 그때는 도망의 의미였는데 지금 이거 옮기는 건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딱 이걸로 보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 이제 시험 기간 들어가면 공부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으면 뭐부터 해? 책상 정리부터 하죠. 그래서 요거 여기에 놓고 요 포스트잇 여기다 붙여놓고 요거 펜 여기 쭉 줄대로 세워놓고 막 이런 거부터 하잖아요. 딱 그 느낌이야. 성황이 이제 제대로 국가를 딱 정비하고 더 뻗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상 정리한다. 마음을 다시 다짐을 맺는다. 약간 마음을 굳게 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 천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비로 천도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비로 가는 거예요.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국호도 남부여로 고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각오를 세게 다시는 거예요. 나라 이름을 바꿀 정도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태 옛날에 그 좀 이렇게 약해 빠진 백제가 아니다. 우린 남부여다 이러면서 더 강력하게 나아가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실 국호를 왜 하필 남부여로 고치냐면 남쪽에 있는 부여라는 의미인데 이게 그 민족적인 역사를 따라가 보면 백제는 백제의 건국 세력은 고구려에서 왔죠. 근데 고구려의 건국 세력은 부여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인 뿌리는 부여에 있는 거잖아요. 이 부여를 남쪽에서 되살리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네. 뭐 그냥 역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복구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했고 더 뻗어나가기 위한 자신감, 다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앙제도를 정비하는데 중앙정치를 그러니까 중앙정치의 부서를 뭐 국방부, 교육부, 건축부 이런 중앙정치의 부서를 22개, 22부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지방제도는 원래 22담로였잖아요. 이걸 수도 5부, 지방 5방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중앙제도를 정비했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요거를 외우란 말은 못하겠어요. 요거 굳이 외우지 마세요. 그냥 중앙제도 정비했구나 그 정도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불교를 굉장히 장려하는데 저 성황이라는 칭호도 사실은 불교의 개념 중에 전륜성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전륜성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마차를 타고 와서 전 어떤 온 세계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뭐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왕의 칭호도 불교 용어에서 따올 정도로 불교를 굉장히 집중해서 발전시켰던 그런 왕이고 또 일본의 도리사치계라고 하는 스님을 사신으로 보내서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기도 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불교 또 성황의 키워드 중에 하나니까 성황은 지금 키워드가 되게 많아요. 수도도 옮겼고 나라 이름도 고쳤고 불교도 장려했고 중앙지도도 정비했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편집 오류네요. 이게 불교를 전해줬다는 얘기를 이미 써놨는데 그죠? 이렇게 불교 전해줬다는 얘기가 두 번 들어갔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건 또 왜 이렇게 제목이 높이 달려 있어? 어쨌든 이제
성왕의 자신감의 결정판이죠.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나라 이름도 고치고 수도도 옮기고 막 했던 거죠. 중앙지도도 정비하고. 그래서 성왕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고구려를 공격해서 뭐를 되찾는 거? 여기를 되찾아야 전성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 백제의 원래 수도 한강을 되찾으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백제가 아무리 복구를 다 했다고 해도 고구려를 상대로 한강을 되찾을 만큼 맞짱 떠서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단독으로. 그러니까 백제가 단독으로 고구려랑 맞짱 떠서 이겨서 한강 유역을 되찾이한다? 이거 조금 사실은 백제가 어느 정도 복구가 완성이 됐다고 해도 쉽지 않은 도전이거든요. 왜냐면 한강 유역은 너무 중요한 땅이잖아요. 지금도 수도인데. 그러면 고구려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백제가 단독으로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을 되찾으려고 하면 고구려도 어마어마한 병력을 내려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올라가기는 조금 쫄리니까 당시에 신라 진흥왕이었는데 신라와 함께 잘 얘기를 해서 신라와 공동으로 올라가요. 이때까지만 해도 나제 동맹이 유지되고 있었거든. 그래서 신라 진흥왕과 공동으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겨서 한강 유역을 회복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처음에 약속대로는 이렇게 한강 이렇게 상류 지역은 신라가 차지하기로 하고 한강 하류 지역은 백제가 차지하기로 해요.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데 그래서 한강 유역을 회복하는데 성공합니다. 이게 이제 남한강이고 이게 북한강이고 뭐 그런데 이제 한강에서 만나서 이게 한강인 건데 요 붉은색 지역이 신라가 차지하기로 한 지역이고 이 하늘색 지역이 백제가 차지하기로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갖기로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신라가 배신을 해요. 신라가 어느 정도 고구려한테 다 이겨서 한강역을 이 신라 백제 동맹군이 다 차지하고 나니까 갑자기 신라가 태도를 바꿔서 백제를 배신을 때리고 한강역을 독점 차지해 버립니다.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신라한테 배신을 맞은 거니까 동맹은 이어질 수가 없죠. 나제 동맹은 완전히 깨져버리고요. 그리고 성왕은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럼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라 영토였던 지금의 충북 옥천이죠. 관산성을 공격하는데 이게 성왕도 참 서러운 사람이에요. 열심히 고생고생해서 나라 다 복구해서 이제 한강 유역을 되찾는다는 거대한 꿈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데 배신을 당해서 그것도 못 이루고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져요. 여기가 옥천인데 여기서 지면서 성황이 그냥 지는 걸로 끝나면 또 다행인데 여기서 죽어요 또. 어, 아들을 데리고 가요.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들이 이제 아들한테 일정한 부대를 줘서 그 부대를 지휘하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이제 도와주러 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서러울까, 그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 죽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왕이 전쟁 중에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세 개의 사례를 봤죠. 맨 처음에 고구건왕이 근초고왕한테 죽은 거, 그다음에 백제 계로왕이 고구려 장수왕한테 죽은 거, 그다음에 이거 세 번째 백제 성왕이 신라 저기 진흥왕한테 죽은 거. 어, 그래서 신라 진흥왕한테 배신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는 그런 아주 서러운 그런 왕이죠. 성왕이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 시점 뒤로 백제는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신라를 공격해요. 계속 들이박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거 얼마나 서럽겠어요. 배신도 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으니. 그래서 이 뒤로 백제는 끊임없이 힘이 되면 되는 대로 계속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수도 이전하는 거 진짜 까먹지 마세요. 요거 어느 왕 때였어요? 계로왕 죽고 나서 왕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문주왕이었죠. 그리고 충남 공주였고. 그다음에 사비로 옮기는 거 언제예요? 언제 어느 왕 때야? 성왕이죠, 성왕. 지금의 충남 부여. 그리고 문주왕과 성왕 사이에 우리가 동성왕도 있었고요. 무령왕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는 센스 있게 가져가셔야 돼요. 굳이 학습지나 PPT에 안 나와도 동성왕 때, 무령왕 때 수도 어디였겠어요? 당연히 웅진이에요. 성왕 때 옮기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웅진인 거야. 그럼 동성왕이나 무령왕은 별 얘기가 안 나와도 수도 웅진이었겠지. 아직 안 옮겼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